자, 모의고사 공중보건 8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51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답은 1번이죠.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예방입니다. 자,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를 갖도록 계획하는 것을 가족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대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교육 및 미혼모 예방이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출산 억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3번 피임 방법의 배제가 아니라 피임 방법을 교육하고 권장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피임 방법을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불임 시술의 적극 권장은 아니죠. 불임이 있다 하면 이것들을 지원하고 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신 정책 장려가 아닌 결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부양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양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총부양비라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총부양비. 이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총부양비,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총 부양비만 알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히 따라와서 애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부양. 부양이라고 하는 건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 능력.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일.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돌봄이 우리가 부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거를 뭐냐? 경제활동하는 사람. 경제활동자. 생산활동이라고도 해요. 경제활동, 생산활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100명이 돈을 못 버는, 돈을 벌지 못하는, 이거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생산활동 인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돈을 못 버는 대상자는 15세 미만의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총부양비라는 거는 돈 벌 수 있는 사람 대 돈 못 버는 사람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 100명당 돈 못 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를 물어보는 게 총부양비가 되는 거고요. 자, 유소년 부양비 이거 알면 할 수 있어요. 자,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거는 자, 돈 버는 사람이 유소년이라는 15세 미만의 인구를 몇 명이나 데려가고 있어? 없고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유소년 부양비가 되는 거고요. 유소년 부양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65세 인구를 얼마나 업고 가느냐를 보는 게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부양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노년 부양비의 분자는 노년 부양비의 분자 누구예요?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그러면 답은 1번이고요. 유소년 부양비의 분자는 15세 미만이었어요. 15세 미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0에서 14세예요. 그래서 0에서 20세가 아니죠. 자, 3번. 부양비 계산 시 분모는 분자죠. 분모는 뭐예요? 총 인구수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활동하는 15세에서 64세 이하의 인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총부양비, 노년부양비로 나눈다.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5번. 총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비를 얘기한다. 이게 아니죠. 총인구가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경제활동 대 경제활동하는 사람 대 비경제활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대 비경제활동을 물어보는 게 부양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총부양비를 꼭 알고 계셔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보시면 자, 투베르클린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의 조치를 물어봤어요. 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자, 무엇을 진단하기 위해서? 결핵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결핵 진단을 할 때 쓰는 약이 PPD 용액입니다. PPD 0.1cc를 어디에? 핀에 주사하여서 48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부어오른 자리 크기를 자로 재어 판독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게 핀의 주사. 핀의 주사를 해서 이렇게 파달만큼 경결을 만들었죠? 경결을 만들었고 얘를 몇 시간 뒤에 48에서 72시간 후에 사이즈를 재요. 근데 이 사이즈가 지금 얘는 10mm 이상이 나왔어요. 10mm 이상. 그럼 얘는 양성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10mm 이상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냐?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양성자들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요. 흉부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객단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9mm 이하는 음성인데, 그러면 음성이었을 때는 BCG 접종을 합니다. 요 결핵 접종이잖아요. BCG 접종. 그래서 결핵 예방 접종을 하는데 BCG 접종은 어디로 한다? 핀의 주사로 한다. 그래서 이 결핵과 관련된 주사는 다 핀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베르클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검사 진행해요. X선 검사, 객단 검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53번의 답은요. 2번이 됩니다.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단 검사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투베르클린 검사한 다음에 자, 투베르클린 검사를 하는 거는 PPD 용액을 가지고 해서 PPD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요.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흉부 X선 객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죠? BCG 접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성과 양성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관한 설명 물어봤어요. 옳은 걸 물어봤거든요. 자, 답은 뭐냐? 3번이죠? 포괄적, 통합적인 접근으로 지역사회 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건강을 지역사회에서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에는 병원에서 이 정신건강을 돌봐줬죠. 그런데 시설 중심의 치료에서 시설 중심이 병원이죠. 병원 중심 치료.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장기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자, 이런 시설 중심의 치료에서 탈시설화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시설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신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통합을 보장해주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서 해준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이들을 돌봐준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와 사회적 분리를 가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들은 이상해, 우리랑 달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특수한 증상과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고 사회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달성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장기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입원 치료에서 탈시설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 복귀. 그다음에 전통적인 치료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2번에 나와 있는데, 전통적인 치료 기반이 입원 치료였어요. 하지만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이 전통적인 치료에서 벗어나서 탈시설화, 최소한의 규제, 친근한 환경에서의 치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도 보시면 병원 치료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치료보다는 탈시설화,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돌봐주는 거. 그 다음에 5번 외래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외래는 병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 치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정신건강,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볼게요.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을 물어봤거든요. 답은 2번이죠. 자, 간호조무사는 누구의 지도하에? 보건간호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서 계획된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계획하에 가는 거예요.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는 계획된 가정을 방문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임의로 가정을 선택해서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고 계획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건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가는 거죠. 3번 언제라도 방문한다.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안에 사전 약속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사전에 약속을 해서 그 약속된 시간에 계획하에서 방문을 하고요. 4번 특별한 친분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 방문은 정해진 대상자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의 대상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보건소 방문을 기피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방문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해진 대상자를 계획하에, 사전 약속하에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방문은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죠. 그 가정에 나가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정도, 위생시설, 건강 상태, 정서 상태, 경제적인 상태, 여러 가지 상태들을요, 관찰합니다. 직접 가서 파악하고 관찰하여서 그들에게 맞춤 서비스,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정 방문이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맞는 서비스. 그들을 파악하고 관찰합니다. 집으로 직접 가서. 그래서 파악, 관찰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되, 계획하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가정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6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이죠. 가족의 자기 건강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요. 자, 지역, 사회, 주민 모두라고 해도 돼요.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건강. 이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사회 주민 모두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간호사업의 목적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건에서 배운 보건교육 기억나시죠? 보건교육도 간호사업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 문제를 인식시키죠. 보건교육이 뭐였어요? 지식을 전달해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태, 습관, 실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보건교육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세요.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게 보건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이 간호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식, 이런 보건교육 사업을 통해서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는 건강 문제 스스로 해결해. 그래서 너는 스스로 건강해져야 돼. 라는 힘을 길러주는 게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보건이랑 보건교육은요.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고 같이 그냥 묶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결론은 건강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향상되죠. 그쵸? 건강하면은요. 나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이고요. 1번에 보면 3차적 예방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1차 예방이 주로 1차 예방. 1차 예방이 기본적인 주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질병의 진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 그 다음 뭐 재활치료, 질병치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7번을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건강증진.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건강을 더 나은 상태로 더욱더 증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나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해서 더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국민건강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삶의 질,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향상. 건강하면은요, 내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자, 건강하면 수명이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는데, 이 수명이 연장돼도 건강하게 수명이 연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수명 연장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주된 철학은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 너의 건강은 너가 책임져. 국가에서는 이만큼까지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받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 수명을 연장하지만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건강증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8번 볼게요. 건강증진 사업이 왜 필요하냐?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답은 건강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요. 건강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증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 및 생활 양식이 바뀌었죠. 그로 인해서 질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기인하고 있으므로 의료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및 생활 양식과 이 의료적인 문제가 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건강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환경 개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쵸? 그리고 사망 요인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사고 등이 많다라는 것에서도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성이 강조돼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증진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아진다라는 건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 예방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질병 예방 기능을 갖고 있으며 건강증진 사업은 의료비 증가를 막아요. 예방을 하면은요, 의료비가 나가지 않겠죠. 예방하면 의료비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 사업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을 볼게요. 자, 신경성 식욕부진. 이걸 우리는 흔히 거식증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환자가 납병원 프로그램에 입원을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납병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거식증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게 되면 뭔가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악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단계에서 나의 증상이라든지 나의 문제점을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중간 단계를 우린 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프로그램,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 중간에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내가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는 단계를 우리가 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납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복귀도 할 수 있고요. 사회 복귀, 그 다음에 재발도 방지할 수 있고 사회 고립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납병원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식증 환자가 납병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는요. 답은 2번이죠. 섭식 장애 재반 증상의 감소와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발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입원 치료를 통한 치료 시에는 퇴원 후 재발률이 높지만 이 프로그램 납병원 프로그램의 치료는 치료 기간을 줄여주고요. 재발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유병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납병원을 가게 되려면요. 유병 기간이 3에서 4개월 미만이 돼야 되겠고 폭식 및 구토는 대체로 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됩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 그래서 대체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 심한 저체중을 보이는 환자. 이제 문제점은 이 저체중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병원에 들어가서 저체중을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체중을 교정을 할 때는 체중 증가가 필요한 환자에게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켜주고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납병원에서 하는 거식증 환자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시간에 빠른 체중 증가는 신체적인 부담, 특히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체중의 증가는 안 됩니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프로그램이 거식증 환자의 납병원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납병원을 통해서 사회 복귀도 사회 고립도 예방할 수 있고 재발 방지, 그 다음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임법 중에 기초체온 측정법이라고 있죠. 기초체온 측정법은 일시적 피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임법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언제 체온을 측정하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자, 답은 5번이죠.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운 채로 측정되는 체온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잽니다. 활동하기 전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기초체온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배란 후 저온이던 체온이 어떻게 되죠? 상승. 고온으로 변하는데 막 1도, 2도, 3도, 4도 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하게 0.3에서 0.5도가량 상승을 하는데 저온기와 고온기의 경계가 되는 날이 뭐예요? 배란 1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을 하면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를 의미하므로 체온 상승 시 성교를 피함으로써 임신을 피한다라는 게 기초체온 측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저온기가 쭉 유지되다가 배란이 되게 되면 자, 체온이 상승하는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배란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계속해서 고온기가 이렇게 유지됐죠. 자, 그러면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가 성교를 피해야 되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은 성교를 피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성교를 피하지 않고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신이 진행이 됐으면 계속해서 고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성교를 피해서 완벽한 피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체온이 내려갑니다. 배란기가 끝나고 나면은. 자, 그래서 고온기를 유지하는데 생리를 시작하면 다시 체온이 떨어지고 임신이 되면 출산 때까지 고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런
체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배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체온이 올라간 기간 동안 성교를 피해야지만 우리는 피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결핵 환자에게 입을 가리고 기침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면, 자, 입이 탈출구거든요. 자, 기침. 결핵균은 이 기침을 통해서 비말 전파거든요. 그래서 침이 튀어나갈 수 있는 입을 가리라고 하는 거는 감염 회로 중 어느 단계예요? 탈출구를 가려요. 자, 그러면 입을 통해서 이 침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니까 전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탈출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감염병은 6개 요소가 있어야만 발생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감염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 요소 중에 탈출구라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감염병은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감염병에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핵이잖아요. 미생물, 결핵, 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핵균이 병원소라고 하는 게 호흡기, 특히 폐,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폐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번식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번식을 하고 얘네들을 전파시키고 싶으니까 이 폐에서 살고 있던 결핵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관은 호흡기계죠. 특히 어디예요? 비강, 콧구멍,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강과 입을 마스크로 막는다.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올 때 손이나 소매로 막는다라는 거는 탈출구를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전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강과 입을 막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지 않고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간 침방울들이 전파 경로, 공기를 매개로 비말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비말 전파는 새로운 숙주에게 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침입을 해요. 자, 그래서 탈출을 하는 곳은 침입구와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B 사람의 침입구, 비강,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들의 감수성에 따라서 감염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 있는 숙주라고 하는 거는 민감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성질을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숙주는 결핵균에 노출이 돼서 결핵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리 하나라도 끊어주게 되면 감염병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5대 암 검진 프로그램을 물어봤거든요. 자, 5대 암은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이 5대입니다. 5대고요. 최근에 하나 더 들어와서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항문 부위, 회음부 등의 소양증 유발 기생충을 물어봤어요. 키워드 항문과 소양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요, 여러분 요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기억할 때 요충 할 때 이렇게 요층이잖아요. 요충. 그래서 저는 요 요자를 이렇게 항문 모양으로 좀 기억했어요. 항문의 키워드를 여기다 좀 넣어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고요. 자, 이 요층은 기생충입니다. 자, 기생충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선충, 흡충, 조충 이런 식으로 있고, 이 중에서도 지금 선충에서 또 종류가 편충, 회충, 요충, 구충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요. 여러 가지가 나뉘어요. 그래서 특히 선충에서 편해요구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좀 특징적인 거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기생충이고, 대부분 기생충은 보통 4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4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얘는 4급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은 어디서 기생을 하느냐, 어디서 집을 짓고 사느냐. 자, 똥꼬 바로 위에가 직장이죠, 여러분. 직장. 여기 그림에서 직장. 똥꼬 바로 위에 요 직장에서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장 내에 기생하다가 한밤중 어디로 기어 나오느냐? 항문으로 기어 나와요. 항문에 기어 나와서 항문이 똥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항문 주위에다가 알을 이렇게 알을 까는 거예요. 항문 주위에다가 알을 놔요. 듣기만 해도 똥꼬가 간질간질한 것 같죠? 자, 그래서 항문 주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 그리고 항문 그 부위 있는 쪽에 회음부가 가려움증이 유발이 된다, 소양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항문이고요. 자, 그래서 진단은 이른 새벽 기상 직후, 아침 배변 전, 똥 누기 전에 항문 주위에 도말법, 항문 주위에서 이 알을 채취해내는 거예요. 그걸 도말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증상은 항문 주위의 가려움증, 소양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 이 소양증으로 인한 불면증, 야뇨증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구충제를 복용을 하는 게 또 예방 방법인데 그 구충제 이름이 알벤다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항문,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4번 마지막 문제네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이죠. 퇴원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퇴원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합니다. 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신장애인 또는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대상들에게 무엇을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의해서 통합적, 포괄적 예방, 치료, 증진, 재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 포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개입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요. 현대사회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지역 사회에서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질병 예방,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챙기는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강 증진 사업이 또 나왔고요. 자, 정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게 되면 돈이 들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을 통해 예방하고 증진하고 병원에 가지 않게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유발이 되면서 입원 가능한 병상 수에 비해 환자 수가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많은 수의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보니 결론은 입원 대신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좀 예방하고 치료하고 돌보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필요의 이유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만성질환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자, 2번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질병 예방보다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원 가능한 병상 수에 비해 환자 수가 어떻게 되겠죠? 많아졌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역 사회에서라도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증진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자, 5번. 점차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가 아니라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정신건강 사업이 필요하다.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모의고사 8회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